김영식과 한순애 부부의 집은 마당이 넓은 단층 집이었다. 젊은 시절 둘은 시장 좌판에서 시작해 작은 철물점을 일구었고 30년을 일터에 바치며 집과 재산을 마련했다. 세월은 흐르고 몸은 늙었지만 마당에 핀 개나리만큼은 여전히 봄이 오면 반가웠다. 한때는 아들 철민과 며느리 지연이 주말마다 들르던 집이었다. 제사도 김장도 심지어 부모가 운영하던 가게 일도 한두 번씩 도와주곤 했다. 철민은 부모의 도움으로 집을 장만했고 사업 자금도 일부는 부모의 도움으로 마련했다. 그랬던 아들이 이제는 몇 달째 연락이 없다. 순애는 손에 잡은 반찬통을 물끄러미 내려다봤다. 새로 담근 열무김치를 보며 중얼거렸다. 지연이가 열무김치 좋아했는데 그녀는 아침부터 쪼그려 앉아 물을 다듬고 매운 양념을 버무리며 며느리 얼굴을 떠올렸다. 늘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오던 지연, 웃으며 도윤이 손을 이끌고 들어오던 모습이 생생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지난해 추석을 끝으로 끊겼다. 아들이 전화로 말했다. 엄마, 요즘 회사도 바쁘고 지연이도 몸이 안 좋아서 당분간 쉬고 싶어요. 다음에 시간 되면 찾아뵐게요. 그 다음은 끝내 오지 않았다. 며칠 전엔 영식이 병원에서 고혈압 약을 처방받았다. 관절도 아프고 가끔은 밤중에 어지럼증이 와서 자다 말고 일어나기도 했다. 병원 가는 길도 이제는 버스 2번을 갈아타야 했지만 택시비가 아까워 택시도 타지 않았다. 그날 오후 순애는 남편에게 여보, 내일 큰 병원 가요. 영식은 고개를 저었다. 됐어. 내일 그냥 가까운 의원 가면 돼. 큰 병원은 번거롭기만 하지. 순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이 알면 걱정할 텐데 생각하다가 곧 그 생각을 거뒀다. 어차피 알지도 못할 것이다. 요즘은 안부 전화 한 통도 오지 않으니. 그날 밤 순애는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다. 남편은 안방에서 누워 있었다. 접시에 담긴 불고기가 식어가고 국물은 이미 미지근해졌다. 혼자서 젓가락을 들다 말고 그녀는 불현듯 휴대폰을 들었다. 연락처 목록 속 아들이라는 이름을 누를까 말까 손가락이 머뭇거렸다. 그러다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다음엔 도윤이 학교 졸업할 때쯤엔 연락이 오겠지. 순애는 식은 밥을 한 숟가락 삼켰다. 따뜻하지 않아도 씹어 삼켜야 할 삶이 아직 남아 있었기에 초여름 바람이 불던 어느 날 아침이었다. 김영식은 새벽부터 잦은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한순애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거실 소파에 앉혔지만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입술은 퍼렇게 질려갔다. 여보, 버티지 말고 병원 가요. 지금 택시 부를게요. 영식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이따가 좀 나아질 거야. 그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그는 그대로 몸을 휘청이며 고꾸라졌다. 순애는 눈이 뒤집혔다. 급히 119에 신고하고 땀에 젖은 남편의 이마를 수건으로 눌렀다.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건 그로부터 30분 뒤였다. 의사는 검사 후 조용히 말했다. 혈압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심장 쪽으로도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입원이 필요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손이 떨렸다. 남편의 손을 잡고 병실로 옮기면서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 철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철민아 아버지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어. 많이 안 좋아. 순간 수화기 너머에 정적이 흘렀다. 이어 철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요? 엄마 어디 병원이세요? 중앙병원 응급실이야. 급히 실려왔어. 얼굴이 하얘지고 쓰러져서. 아, 내 미영이랑 얘기해보고 오늘은 힘들 것 같고 내일쯤 시간 내볼게요. 병원비는 혹시 많이 드나요? 순애는 말을 멈췄다. 그 순간 아들의 병원비라는 단어가 유독 또렷하게 들렸다. 걱정보다 먼저 나온 현실적인 질문이었다. 그래도 괜찮다. 지금은 이런 말이라도 들을 수 있는 게 다행이지. 그녀는 병실로 들어가 남편 곁에 앉았다. 영식은 산소 튜브를 끼고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순애는 그의 손등을 매만지며 중얼거렸다. 우리 아들 바쁘대요. 내일쯤은 오겠지. 그러나 이튿날 저녁이 되어도 병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대신 철민의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엄마, 회사에 급한 일 있어서 오늘은 못 가요. 죄송해요. 아버지 상태 괜찮으시면 연락 주세요. 순애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휴대폰 불빛만이 병실을 비추고 있었다.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던 순애는 이불을 정리하다 문득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우리가 젊었을 땐 그렇게 자주 오더니 주말마다 고기 사들고 오던 그 아이들. 김장도 같이 하고 명절 선물도 챙겨오던 그때. 그건 우리 돈이 있었기 때문일까? 젊고 건강했기 때문일까? 순애는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여보, 우리 이제 서로만 믿고 살자. 아이들은 그저 자기 삶에 바쁜 사람들이야. 그녀의 눈가엔 말없이 눈물이 맺혔다. 김영식의 퇴원은 예상보다 빨랐다. 의사는 안정된 듯 보인다고 했고 순애 역시 며칠 더 입원하길 원했지만 영식은 단호했다. 집에 가자. 병원 냄새만 맡아도 기운이 쭉 빠지는구먼.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아침 순애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부엌에서 죽을 끓이려던 그녀는 방문을 조심스레 열었다. 영식은 이불을 덮은 채 누워 있었다. 처음엔 자고 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너무도 조용했다. 가슴이 오르내리지 않았고 손은 차가웠다. 여보 영식 씨.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팔을 흔들었지만 아무 반응도 없었다. 발밑으로 힘이 빠져 주저앉았다. 몇 분이었는지 몇 시간이었는지 모를 시간이 지나고서야 그녀는 119에 신고했다. 그리고 또다시 휴대폰을 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철민아 아버지가.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 순애는 울음을 터뜨렸다. 자식에게 흐느끼는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다. 당황한 듯한 철민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금 돌아가셨어요? 엄마 너무 갑작스럽네. 그날 오후 영식의 시신은 장례식장으로 옮겨졌다. 조용한 장례식장 안 하얀 국화꽃에 둘러싸인 영정 속 김영식은 여느 때처럼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 앞에서 순애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입술이 하얗게 말라 있었다. 한참 뒤 철민과 지연이 들어섰다. 둘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조심스럽다기보다는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엄마 괜찮으세요?
순애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엔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허망함이 가득했다. 지연이 작게 물었다. 장례 절차는 다 예약하셨어요? 뭐 필요한 건 없으세요? 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다 해놨다. 너희 아버지 옆에 있으려면 내가 정신 차려야 할 것 같아서. 지연은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철민도 눈치를 보며 앉았다. 방명록을 쓰고 조문을 받는 사이 순애는 묵묵히 영정 앞에서 자리를 지켰다. 그날 밤 조문객들이 빠져나간 빈 장례식장에 순애 혼자 앉아 있었다. 철민은 회사 일이 있다며 먼저 자리를 떴고 지연도 아이를 친정에 맡겨뒀다며 함께 나갔다. 영식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여보, 결국 이렇게 혼자 떠났네요. 병원에서도 당신 말대로 집에 오니까 편했나요? 그런데 너무 빨리 간 거 아니에요? 나 준비도 못했는데. 눈물은 나지 않았다. 대신 몸이 식은 듯 서늘했다. 영정 사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깊고 멀어졌다. 이제 당신 없으면 나 혼자네요. 그녀는 그제야 작은 소리로 흐느꼈다. 조용한 밤 장례식장 한쪽에서 흘러나오는 불경 소리만이 허공에 머물렀다. 김영식의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다. 조문객은 소박했지만 정갈했고 영식의 오랜 지인들이 찾아와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고든 사람이었는지 한마디씩 남겼다. 순애는 내내 조용했다. 울음 대신 입을 굳게 다문 채 상주석에서 손을 모으고 있었다. 영식의 마지막 날처럼 순애는 그 슬픔마저도 정숙하게 떠나보냈다. 발인을 마친 뒤 유골함을 들고 돌아오는 길. 순애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남편의 이름이 적힌 작은 검은 납골당 키가 들려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현관을 열고 멈춰 섰다. 불 꺼진 거실, 텅 빈 안방, 식탁 위에 놓인 2개의 찻잔. 남편 없이 처음 들어온 그 집은 마치 낯선 공간 같았다. 철민 부부도 집에 들어왔다. 며느리 지연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어머님 많이 힘드셨죠? 저희가 자주 못 와서 죄송했어요. 순애는 담담히 말했다. 그래. 내 마음 알겠다. 이제 그만해라. 철민은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다. 종이 서류 봉투였다. 엄마, 이건 어머니 명의로 돼 있는 이 집 관련 서류예요. 그냥 미리 정리해 두려고요. 엄마도 혼자 되셨고 혹시 나중에 뭐랄까 이런 건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순애는 잠시 그 서류를 내려다봤다. 무언가 단단한 것이 안에서 툭 끊어지는 듯했다. 아버지 보내드린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재산 얘기니? 순애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단단한 싸늘함이 묻혀 있었다. 철민은 당황해 웃으며 말했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엄마도 연세 드셨고 혹시라도 나중에 복잡해지기 전에. 지연이 말을 끊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몰라요. 치매라도 오면 진짜 복잡해지거든요. 저희도 일하고 애도 키우고 그러다 보면. 순애는 서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은 더 이상 아들을 아들로 보지 않고 있었다. 그래. 내 말도 맞다. 그런데 나는 아직 멀쩡하다. 머리도 가슴도. 내 이름으로 된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너희 일만 해라. 철민이 그제야 입을 다물었다. 지연은 불편한 듯 시계를 흘끗 봤다.
저희 도윤이 데리러 가야 해서요. 추석쯤엔 다시 올게요. 순애는 웃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문이 닫히고 집에 다시 정막이 흐르자 그녀는 거실에 멍하니 앉았다. 아까 철민이 두고 간 봉투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순애는 그것을 찢지도 열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낡은 노트 하나를 꺼내 조용히 적기 시작했다. 김영식 사후 정리 메모 본인 한순애 명의 재산, 부동산, 연금 관련 내역. 그녀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주며 한 글자씩 또박또박 써내려갔다. 남편 없이도 그리고 자식 없이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 위해. 한순애는 아침 6시 정각에 일어났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다. 예전엔 남편 아침상부터 챙기고 세탁기를 돌리며 하루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바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났고 여전히 싱크대 앞에 섰다. 물김치 항아리를 열어 국물을 맛봤다. 시원한 듯 약간 들떠 있었다. 손맛이 예전 같지는 않았다. 그래도 괜찮았다. 혼자 먹는 음식이니 누구 눈치 볼 일도 없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 창가에 앉아 햇살을 맞았다. 차를 한 잔 내린 뒤 순애는 며칠 전 정리해둔 노트를 꺼냈다. 표지엔 펜으로 또박또박 쓴 글씨가 보였다. 나를 위한 정리. 그녀는 연금 수령액부터 남편과 공동 명의였던 집의 소유권, 그리고 생활비 지출 내역까지 항목별로 메모해둔 상태였다. 서랍 속 깊이 넣어둔 철민의 재산 관련 서류 봉투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꺼낼 생각도 열어볼 마음도 없었다. 그날 오후 순애는 동네 복지센터를 찾았다. 담당 사회복지사는 그녀의 정갈한 말투와 또렷한 눈빛에 놀라며 물었다. 어르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요양 신청이실까요? 아니면 일자리 관련 상담이실까요? 순애는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저 혼자 지낼 수 있는 임대주택 있으면 알아보고 싶어요. 지금 사는 집은 크기도 너무 크고 관리도 부담이 돼서요. 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보를 적어주었다. 순애는 메모지를 조심스레 가방에 넣었다. 돌아오는 길 그녀는 시장 골목에서 작은 고무장갑과 고추장 소포장을 샀다. 예전처럼 대량으로 담글 일도 없고 김장도 누굴 위해 할 필요 없었으니 그 정도면 충분했다. 그날 밤 순애는 거실 벽장에서 남편의 영정사진을 꺼냈다. 한 달 전 장례식장에서 가져온 그대로였다. 액자 위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나 이제 조금씩 정리할까 해요. 당신 없이 사는 게 생각보다 괴롭지만 그 괴로움을 곱씹으며 사는 것도 이제는 그만해야 할 것 같아서요. 순애는 영정사진을 닫고 다시 선반 위에 올려두었다. 그 위엔 작은 국화 조화를 올려두었고 옆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오래된 흑백 사진이 놓였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그녀는 오랜만에 입꼬리를 올렸다. 다음 주엔 상담 예약해놨어요. 집은 정리하고 새로 이사할 준비도 해요. 철민이한테는 말 안 할 거예요. 그 애는 이제 기대할 대상이 아니니까. 순애는 다시 노트를 펼쳐 한 문장을 새로 적었다. 이제 나는 나의 삶을 선택한다. 며칠 후 한순애는 부동산 사무실 앞을 지나다가 발걸음을 멈췄다.
창 안쪽에 붙은 분양 광고와 매물 정보들 사이로 노후 단독주택 급매라는 문구가 유독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밀었다. 중년의 부동산 중개사가 반갑게 맞았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댁을 내놓으시려고요? 순애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예. 오래된 집이에요. 아저씨 돌아가신 이후로 혼자 살기엔 너무 넓어요. 이제 작은 데로 옮기고 싶네요. 중개사는 몇 가지 사항을 메모하며 매물 등록 절차를 설명했다. 순애는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사본을 준비했고 집 사진은 직접 찍어두었다며 내밀었다. 모든 서류를 넘기고 나오며 그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며칠 후 동네에서 일하는 누군가가 철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철민 씨, 어머니 집이 부동산에 매물로 나왔던데요. 이사 가시나 봐요? 그 말에 철민은 말문이 막혔다. 서류 봉투를 그대로 두고 나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다. 그는 불이 나게 지연에게 연락했다. 어머니가 집을 내놓으셨대. 지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제대로 얘기 안 했잖아. 서류도 그냥 두고 왔다며. 그 집 결국 우리 건데 지금 팔면 시세보다 손해일 수도 있어. 그날 저녁 철민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순애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받았다. 철민아. 웬일이니? 엄마, 집 부동산에 내놓으셨어요? 왜 아무 말씀도 없이 그러세요? 순애는 짧게 대답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이니까. 말해야 할 이유는 없었지. 철민은 잠시 말이 막혔다. 그러다 억눌렀던 불만이 터져나왔다. 엄마, 그 집 아버지랑 같이 산 집이에요. 나중에 정리하면 어차피 저희 쪽으로 오는 거고 그렇게 성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좀 더 계시지. 순애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을 뱉었다. 그 집, 내 아버지랑 내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샀다. 넌 그저 잠깐 와서 밥 먹고 갔을 뿐이야. 내가 지금 판다 해도 누구 허락받을 필요 없다. 철민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요. 결국 엄마는 우리를 남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순애는 조용히 말했다. 아니, 내가 이제 너를 내 인생에 책임져야 할 누구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다. 그게 내가 원했던 방식이잖니? 전화는 끊겼고 그날 밤 철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연은 침대 옆에서 무심히 말했다. 우리가 뭘 그리 잘못했는데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반면 순애는 오랜만에 창문을 활짝 열었다. 바람이 방 안으로 깊숙이 들어왔다. 그녀는 묵직한 장롱을 열고 옷가지 몇 벌을 정리해 가방에 담았다. 다음 주 집을 보러 오겠다는 손님이 있다고 중개인이 연락해왔다. 그리고 그녀는 그날을 기다렸다. 마치 오랫동안 참았던 무언가를 손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날처럼. 한순애는 여느 때처럼 마당을 쓸고 있었다. 햇살은 부드럽고 바람은 시원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소에 집을 내놓은 지 열흘째, 벌써 두 팀이 집을 둘러보고 갔다. 생각보다 반응이 빨랐다. 마당 있는 집은 귀해요, 어르신. 중개인이 그렇게 말했다. 그날 오후 집 초인종이 갑자기 울렸다. 순애는 부동산에서 또 손님이 왔나 싶어 문을 열었지만 눈앞에 선 사람은 뜻밖에도 지연이었다. 지연의 얼굴엔 평소에 웃음기 하나 없었고
손엔 큼지막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뒤이어 철민이 따라 들어왔다. 그는 멋쩍은 얼굴로 입만 열다 말았다. 어머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순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에 자리를 잡자 지연이 곧장 입을 열었다. 어머님, 집을 내놓으셨다면서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 이제 이 집은 나한테 너무 크고 지키기에도 벅차서 작은 데로 옮길 생각이야. 지연은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저흰 아무 말도 못 들었는데 어머님이 혼자 결정하신 거예요? 이 집이 우리 가족한텐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철민은 괜히 순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적어도 얘기는 하셨어야죠. 아버지랑 함께 지킨 집인데. 순애는 조용히 손을 모으고 말했다. 아버지 돌아가신 뒤 이 집을 지킨 건 나 혼자였다. 너희가 발 디딘 건 딱 추석 때 한 번이었지. 그때도 급히 나갔었지 않니? 지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올렸다. 그동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렇게까지 하세요, 어머님? 솔직히 말해서 우리한텐 그냥 손 떼라는 거잖아요. 순애는 그녀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그런 말 안 했어. 다만 이 집만은 내 손으로 정리하겠다는 거지. 지연은 이내 날선 말투로 말을 던졌다. 그럼 저흰 뭐예요? 필요할 땐 손 내밀고 이젠 상해 한마디 없이 정리해버리시면 저흰 뭐가 되냐고요. 더는 이렇게 끌려다닐 수 없어요. 저흰 저희 인생 지켜야 해요. 그 말에 철민은 당황한 듯 지연을 말리려 했지만 순애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그래. 너희 인생 지켜. 그리고 나는 남은 내 삶을 지킬 거야. 지금껏 너희가 나한테 보여준 게 그 선택의 근거니까. 순애는 철민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집은 판다. 계약도 머지않았고 마음도 정리됐어. 앞으로 어디 가서든 너희가 엄마 집 얘기 꺼낼 일 없게 해주려는 거다. 지연은 끝내 입술을 깨물며 일어섰고 철민은 아무 말 없이 뒤따랐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자 순애는 커튼을 걷고 마당을 바라봤다. 햇살이 환히 들이치는 빈 집안, 아직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고요히 혼잣말을 했다. 지키지 못한 사랑은 슬프지만 지켜낸 자존은 아프면서도 괜찮다. 이삿짐 센터 직원이 마지막 박스를 들고 나갔을 때 거실은 텅 비어 있었다. 한순애는 벽 한쪽에 걸려있던 가족사진 액자를 천천히 떼어냈다. 액자 속엔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 그리고 초등학생 시절 철민의 환한 얼굴이 담겨 있었다.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던 그녀는 액자에서 사진만 뽑아냈다. 종이에 감싸 조심히 가방 안에 넣은 후 액자는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는 거실 바닥을 한 번 더 훑어봤다. 집 안 구석구석에 깃들었던 시간들이 조용히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날 오후 부동산 계약서에 마지막 도장을 찍으러 갔다. 담당 중개인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 집 오래되긴 했지만 마당 구조가 좋아서 빨리 나갔어요. 새 주인분도 참 괜찮은 분들이고요. 순애는 짧게 웃으며 말했다. 고맙네요. 오래 있던 곳이라 마음이 조금 남았었는데. 계약금과 잔금까지 정산을 마치고 서류 한 장 한 장에 도장을 눌렀다. 손끝에 닿는 도장의 감촉이 왠지 모르게 후련했다. 집을 나서려던 찰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아들 철민. 순애는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혹시 계약하신 거예요? 그래. 방금 마쳤다. 이제 그 집은 더는 우리 가족 것이 아니야. 수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다. 철민은 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래도 그게 너무 급하시잖아요. 저희랑은 정말 끝내자는 거예요? 순애는 잠시 숨을 고르곤 조용히 말했다. 끝내자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나를 당연한 존재로 두지 말라는 뜻이야. 나는 지금부터라도 내 몫을 내 방식으로 살 거다. 철민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순애는 말을 끊었다. 철민아, 엄마한테 무관심했을 땐 불편하지 않았잖니? 전화를 끊은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오랜 시간 쌓였던 미련이 가슴속 어딘가로 가라앉았다. 다음 날 순애는 새로 전세 계약한 작은 원룸으로 짐을 옮겼다. 창문 너머론 하늘이 훤히 트여 있었고 옆 건물 옥상엔 화분이 줄지어 있었다. 이제는 누가 오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아도 됐고 다음 끼니를 누굴 위해 차릴 필요도 없었다. 순애는 첫날 이사 박스를 다 풀지 않았다. 그저 작은 전기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종이컵에 커피를 부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여보, 나 이제 나답게 살려고요. 늦었지만 한 번쯤은 나 자신에게 잘해보려고요. 문득 문밖 복도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순애는 찻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지금 이 순간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한순애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시간이었다. 가을의 끝자락, 순애는 지역복지관 상담실에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엔 은행에서 출력해온 통장 사본과 공증용 서류, 그리고 깨끗한 도장이 놓여 있었다. 복지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유산 지정 기부는 가족들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 애들은 내가 재산을 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했어요. 이 돈, 나보다 더 절실한 사람에게 쓰이게 하고 싶어요. 그게 내가 살아온 인생의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해요. 담당자는 순애가 제출한 재산 기부 관련 문서를 꼼꼼히 확인했다. 수혜기관은 아동쉼터와 독거노인 지원단체, 그리고 미혼모 가정지원재단이었다. 순애는 하나하나 직접 고른 이름을 읽으며 말했다. 어릴 적부터 나처럼 사람 손을 기다리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한텐 집이 없었고 이름을 불러주는 어른도 없었죠. 나는 그래도 남편과 함께한 지붕이라도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순애는 평소처럼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고요히 창문을 열었다. 늦가을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그녀는 따뜻한 유자차를 끓였다. 잠시 후 벨이 울렸다. 문을 열자 철민이 서 있었다. 엄마, 여기 근처라는 얘기 듣고 그냥 들렀어요. 순애는 놀라지도 반기지도 않았다. 잠시 주방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차 한 잔은 괜찮겠니? 작은 식탁에 앉은 철민은 방안을 둘러봤다. 냉장고 위엔 소박한 메모가 붙어 있었다. 내일도 걷자. 내가 선택한 삶이니까. 그는 입을 열었다. 엄마, 그때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했더라면. 순애는 말을 끊었다. 늦었어. 지금이라도 내가 그걸 깨달았다면 그걸로 된 거야. 사람 마음은 소모품이 아니야.
붙잡지 않으면 언젠가는 사라져. 철민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일어나려는 그에게 순애는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다. 내가 나를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건 아직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해질 수 있다는 뜻이야. 그 따뜻함을 도윤이한테 넘기렴. 나는 이제 괜찮으니까. 며칠 뒤 한 지역신문 사회면에 작은 기사가 실렸다. 익명의 노년 여성 13억 원 전 재산 아동 쉼터 등 사회단체에 기부 평생을 가정에 바친 여성, 마지막은 자신만의 이름으로. 그 기사를 철민은 무거운 마음으로 읽었다. 그리고 오래도록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한편 순애는 복지관 미술교실에 앉아 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제목은 해가 뜨는 의자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이 앉은 모습을 담았다. 순애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야 진짜 내 이름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그녀의 눈동자에 햇살이 깊게 스며들었다. 이제 모든 게 평온했다. 내용이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